장소와 사람만 바뀔 뿐 왜 늘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삶을 바로잡으려 애쓸수록 어째서 더욱 익숙한 굴레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카르 융은 그 해답이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한 번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당신 자신의 일부에 존재합니다. 융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현실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이라 부르는 모든 것은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무의식입니다. 경험으로 인식되기 전에 말이죠.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얽히게 되는 갈등,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까지 그 모든 것은 어둠 속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구조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당신의 노력이나 이해가 부족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는 점입니다. 운명, 불운, 타인의 성격, 혹은 원래 인생이란 다 그렇다는 식의 이름 말입니다. 융은 바로 이것을 현대인의 핵심적인 비극이라 불렀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대신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 이 영상은 당신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겪는 모든 문제의 배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보게 된다면 융이 왜 의식이 나타나는 순간 비로소 방황이 끝나기 시작한다고 믿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삶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삶이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라는 완고한 가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우리는 그저 그에 반응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즉시 그 원인을 주변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만나는 사람 혹은 나의 선택 탓으로 돌립니다. 직장을 바꾸고 사는 곳을 옮기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희망하죠. 하지만 융은 바로 이 가정 자체가 시작부터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융에게 있어 당신이 매일 살아가는 것은 순수한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당신의 심리적 경험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절망의 벽을 느끼지만 다른 이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합니다. 한 사람은 압박감에 짓눌리지만 다른 사람은 도전의식을 느낍니다. 외부 세계는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변하는 것은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내면의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삶의 본질 그 자체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진실을 보고 있다고 믿지만 실은 자신의 마음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혼란으로부터 모든 결과의 사슬이 시작됩니다. 제 친구 스티브는 기술 분야에서 5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은 완벽하게 정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괜찮은 수익, 큰 문제도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스티브는 점점 더 깊은 피로감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이 싫은 것도 아니었지만 직장을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티븐이 외부에서 삶을 고치려 하는 동안 정작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그의 내면이라는 신호인 셈이죠.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적응하는데 매우 뛰어난 존재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적응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과 혼동한다. 적응은 당신이 사회에 잘 섞여들도록 돕습니다.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 맡은 역할을 해내며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죠. 그러나 융에게 산다는 것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의미, 개인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길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와 만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삶은 아주 특정한 감각을 동반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서서히 고갈됩니다. 주저앉지는 않지만 더 이상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전히 흘러가지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들은 이것을 스트레스나 나이 혹은 책임감 때문이라고, 어른이 되기 위한 당연한 대가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융은 그것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내면의 삶이 너무 오랫동안 외면당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삶이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삶을 미리 인쇄된 지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지도를 따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큰 길을 따라가고 안전하다고 표시된 곳에서 멈추면서 말이죠. 모든 것이 논리정연하고 질서 있으며 눈에 띄는 실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지도가 당신 자신이 그린 것이 아니라면 그 길을 걸어갈수록 길을 잃었다는 느낌은 점점 더 선명해질 뿐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 길이 더 이상 맞지 않다는 느낌만이 분명해질 뿐이죠. 융은 이것을 적응과 삶 사이의 혼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적응은 사회 속에서 당신의 생존을 돕습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와 직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나지 못할 때 삶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피로감이나 끝없는 불안감을 통해서 말입니다.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통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은 종종 격려의 말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기술에 가까운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당신의 비전은 명확해질 것이다. 이 말은 당신에게 힘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며 당신의 감정을 바꾸라는 축구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관점의 위치를 재설정하는 말일 뿐입니다. 관점이 내면 세계와 어긋나 있을 때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삶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말이죠. 융에게 있어 삶을 오해하는 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이 겪는 보편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력을 쌓고 관계를 관리하며 시간을 최적화하는지는 배우지만 정작 우리를 이끌어가는 무의식의 힘을 알아보는 방법은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우리의 기본 반응은 삶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을 듣기보다 삶의 외부 조건을 바꾸려는 것이 됩니다. 이 장의 핵심 의미는 바로 이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당신은 삶을 바꾸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삶이 당신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 한 당신은 언제나 수동적인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고치면서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은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삶은 더 이상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전환으로부터 세상을 향한 당신의 시선은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그저 우연이라고 여겼던 일들, 객관적인 사실, 혹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그 순수함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막연한 느낌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에게 단순히 반응하는 것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 세상이야말로 내 마음의 명확한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삶이란 온전히 내 바깥에만 존재한다는 믿음에 균열이 가는 순간 새로운 자각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차가운 배경처럼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깨달음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은 중립적인 관찰자로서 삶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아주 이른 시기에 형성된 내면 세계를 지니고 있으며 바로 그 내면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투영할지 결정합니다. 윤회 심리학에서 온전히 객관적인 경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실이라 부르는 모든 것은 의식적인 감정으로 떠오르기 전에 먼저 무의식이라는 필터를 거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허락하는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는 같은 공간에 들어서며 압박감을 느끼지만 다른 이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받지만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닙니다. 경험이 변한 것입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현실이라 불렀습니다. 객관적인 묘사가 어떻든 간에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무의식에 자리한 두려움은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면의 무가치함은 모든 시선을 심판처럼 느껴지게 할 수도 있죠. 당신이 내 인생은 이렇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감촉하고 있는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카인과 아벨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만 신은 아벨의 것만을 받습니다. 외부 세계는 그대로이지만 카인이 경험하는 세계는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카인은 동생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같지만 질투와 상처로 가득 찬 마음이 그 현실을 불공평과 적대감으로 물들여버린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카인의 비극은 신이나 외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 아직 의식되지 못한 그림자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면이 시기와 부정에 지배당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중립적인 공간이기를 멈추고 내적 갈등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거나 일을 하거나 위기에 처할 때 결코 텅 빈 마음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소리 없는 기대, 이름 붙일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뿌리 깊은 전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내면의 구조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같은 환경이라도 성장의 터전이 될 수도 억압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관계가 영양분이 될지 전쟁터가 될지는 외부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융은 대부분의 심리적 고통이 사건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우리의 무의식적 구조를 어떻게 건드리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격렬한 반응은 세상이 감당하기 벅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의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준다. 타인이 언제나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반응이야말로 세상이 당신의 내면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꿈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인물, 감정, 갈등이 모두 존재하는 완벽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그 현실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외부에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두려워하고 욕망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삶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단지 더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낮에 경험하는 세상은 스스로가 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꿈과 같아서 우리는 그것이 전적으로 객관적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익숙했던 많은 질문들이 그 형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나에게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이 경험이 내 안에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왜 이 세상은 살기 힘든가?에서 세상에 들어서는 나의 어떤 방식이 세상을 이토록 힘들게 보이게 하는가로 바뀌는 것이죠. 융은 정해진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답은 언제나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질문이 놓이는 위치를 바꾸는 것이며 바로 그 전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경험을 분석하거나 삶 전체를 심리치료의 장으로 만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융은 더 단순한 것을 제안합니다. 바로 주의 기울이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강하게 반응할 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 무엇이 건드려졌는가? 스스로를 탓하거나 즉시 해결하려 들지 말고 단지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이 당신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익숙한 상황, 익숙한 감정, 그리고 익숙한 반응들 말입니다. 융은 반복을 징벌이 아니라 무의식이 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의식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거대한 전환은 시작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내면의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위치에서부터 세상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 당신 자신의 역할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당신이 혐오하는 것과 갈망하는 것이 당신을 대변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온전히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보자마자 신경을 거스르게 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힘으로 조용히 당신을 끌어당길까요? 융에게 그 답은 그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 속에 있습니다. 융 심리학에서 강렬한 감정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격렬하게 미워하는 것과 맹렬히 원하는 것은 단지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아직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당신의 일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와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와 투사. 하지만 이 개념들을 그저 추상적인 이론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살아있는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언젠가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늘 자신감 넘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견딜 수가 없어요.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 유형을 만나기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분은 타인을 덜 미워하는 방법을 묻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저 바깥에 있는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연을 보낸 분의 내면 어딘가가 건드려졌다는 신호인 셈이죠. 융은 그림자가 악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은 자신의 특질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직설적인 태도는 이기적인 것으로, 자신감은 오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아마도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그러한 특성들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을 뿐입니다. 한때 내가 거부했던 삶의 방식을 공공연히 살아내는 사람을 마주하면 감정이 폭발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내가 감히 살아내지 못했던 내 안의 일부를 그가 대신 살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이 동경하는 대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그저 그들의 삶을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열정을 쫓아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는 용기를 낸 사람일 수도 있고,
타인의 인정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을 존경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이끌립니다. 융은 이를 두고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의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변하는 당신 안에 또 다른 당신입니다. 융은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상을 쫓는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심리적 성장이란 설령 그것이 분노, 야망, 권력욕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지라도 스스로가 외면해온 것들을 감히 직시할 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커다란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불이 켜져 있고 일상적으로 쓰이는 방은 몇 개뿐입니다. 다른 방들은 한때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굳게 잠겨 있습니다. 그 방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세상에 나가 당신이 잠가버린 바로 그 방에서 살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며 당신은 짜증 혹은 매혹을 느낍니다. 이 경우 외부 세계는 당신 내면의 집을 당신에게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융이 모든 충동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유를 갈망한다면 모든 약속을 깨버리라거나 분노를 느낀다면 타인에게 쏟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식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반응이 하나의 신호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맹목적으로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공간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당신의 감정 세계는 역할을 바꿉니다. 더는 당신을 방해하는 적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 됩니다. 모든 격렬한 반응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짜증과 간탄은 자신을 봐달라고 요청하는 내면의 한 조각이 남긴 흔적입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의 시작이라 불렀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교훈은 단순하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혐오하는 것과 갈망하는 것은 타인에 대해 거의 말해주지 않지만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반응들과 싸우기를 멈추고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솔직해집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잠시 멈춰 당신 자신의 감정을 지켜보십시오. 댓글에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한 줄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어둠 속에서 더는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는 첫걸음이 됩니다. 네 번째, 왜 하나의 문제는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며 되돌아오는가? 당신이 혐오하고 갈망하는 것이 결코 무작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면 또 다른 질문이 거의 필연적으로 떠오릅니다. 왜 어떤 문제들은 해결된 듯 보이다가도 다른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이는 익숙한 경험입니다. 어떤 이는 정체기에서 벗어나고자 직장을 옮기지만 몇 년 뒤 새로운 곳에서 또다시 침체된 기분을 느낍니다. 어떤 이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 관계를 떠나지만 이내 다른 관계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배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세부 사항은 달라져도 핵심적인 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는 불운이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죠. 그것은 무의식적인 심리 구조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삶을 조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무의식은 논쟁이나 명확한 설명으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감정, 이미지, 그리고 반복을 통해 소통합니다. 아직 인식되지 않은 중요한 무언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양을 바꿉니다. 다른 상황, 다른 사람, 다른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지만 언제나 똑같이 익숙한 감정의 색채를 띱니다. 융은 이러한 힘을
컴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저마다의 중력을 가진 감정과 기억의 집합체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삶의 경험을 조용히 배열합니다. 문학은 일찍이 이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알베르 카미의 소설 이방인에서 메르소는 우연한 사건들에 휩쓸려가는 듯한 삶을 삽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무관해 보이지만 깊이 읽을수록 세상이 무의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메르소는 그저 자신의 내면 세계와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서로 다른 사건들은 사실 하나의 공통된 지점, 즉 감정과 의미로부터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융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면으로 마주할 때까지 반복되는 무의식적 내면의 패턴입니다. 현대과학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연히도 이 직관을 확인해 줍니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신경 경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생존이나 타인의 인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던 반응들은 더 이상 상황에 맞지 않게 된 후에도 반복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어도 쉽게 같은 종류의 문제에 다시 빠지는 이유입니다. 내면의 구조가 그대로라면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패턴을 깨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융은 반복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무언가가 아직 의식화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되기 위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가 문제의 표면만을 피하거나 다룰 때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면할 때까지 모습을 바꾸며 돌아옵니다. 당신의 내면 심리 세계를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출발점이 잘못 입력되어 있다면 아무리 경로를 여러 번 바꾸어도 결국 같은 지역을 맴돌게 될 것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차를 바꾸고 심지어 멀리 가볼 수도 있지만 내면의 좌표가 수정되지 않는 한 그 여정은 최초의 오류를 계속해서 반복할 뿐입니다. 삶의 문제들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문제들이 되돌아오는 것은 당신이 길을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기준점이 인식되고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살아가며 부지런히 자신을 개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기술을 배우고 전략을 바꾸지만 삶의 배경에 깔린 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윰은 이런 경우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피상적인 해결책으로 풀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적인 패턴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식적인 행동만으로는 그 패턴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융이 반복되는 경험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면으로의 초대장으로 보았습니다. 문제가 되풀이될 때마다 그것은 더 많은 정보와 새로운 관점,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알아봐줄 더 많은 기회를 품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비로소 이 반복되는 패턴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걸까? 라고 물을 때 변화의 과정은 시작됩니다. 문제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의 빗속으로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를 연습하기 위해 내일 아침잠에서 깨어난 후 하루를 시작하기 전 1분간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당신 안에 존재하는 배경처럼 깔린 감정을 그저 알아차려 보세요. 분석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낮 동안 익숙한 상황이 다시 나타나면 이것이 새로운 사건이 아님을 상기하세요. 이것은 과거의 패턴이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그저 그것을 바라보세요. 융에게는 이렇게 알아차리는 행위 자체가 그 굴레가 가진 압박의 힘을 서서히 잃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패턴에 휩쓸리는 대신 그것을 목격하기 시작할 때 전혀 다른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들이 그저
나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온전히 서 있지 않게 됩니다.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맡은 역할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5번째, 당신이 희생자 역할을 그만두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을 지나오면서 무언가 조용히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셨나요? 바로 당신의 삶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서 있는 그 방식 말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도 아니고 세상이 갑자기 살기 편해져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적 입지가 더는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진정한 전환점으로 보았던 미묘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희생자 역할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던 것을 멈추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찰나 말입니다. 그것은 반항을 통해서가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 일어납니다. 융 심리학에서 희생자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심리적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황이 당신을 어쩔 수 없게 만들고 사람들이 상처를 주며 과거가 당신을 짓누르고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 상처들 또한 진짜입니다. 융은 결코 그것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겪는 것과 그 고통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 올리는 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주로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여지는 존재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만들어갈 힘을, 그 힘을 간직하는 대신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가족에게서, 혹은 관계에서 부당한 배우를 받았던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사실이고 모든 감정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그들 자신은 점점 더 작게 느껴집니다. 그 이야기가 거짓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내면의 위치, 즉 영향을 받고 상처 입고 운명이 결정되는 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의식이 아직 삶의 주체성을 되찾지 못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이 희생자 역할을 멈추는 순간은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과거는 실제하지만 그 과거를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는 방식은 심리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융은 이 점을 묵직한 무게를 지닌 짧은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그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당신을 온전히 규정할 권리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희생자 역할로부터의 이탈은 요란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극적인 결심이나 맹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보통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나는 이 사건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순간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 질문은 누구를 탓하지도 현실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삶의 주체 자리로 되돌려 놓아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는 대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융은 희생자 역할을 멈추는 것이 자신을 탓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네 잘못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래 당신에게 속한 심리적 책임의 몫을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상처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당신 안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 숨쉬며 당신의 선택과 반응,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희생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을 때 과거의 목소리는 항상 현재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서서 모든 반응을 설명하고 모든 방어 기제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위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현재가 서서히 제자리를 되찾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억합니다. 필요할 땐 여전히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는 온전히 기억에 의존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지배당하는 상태에서 의식하는 존재로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 속에 더욱 온전하게 현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창문이 가려진 방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년간 당신은 바깥의 빛이 너무 강렬하고 위험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것이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희생자 역할은 바로 그 방과 같습니다. 한때 그것은 당신을 보호했고 생존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것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한계가 됩니다. 당신이 희생자 역할을 그만두는 순간은 문을 부수고 뛰쳐나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커튼을 아주 조금 옆으로 걷어보는 순간과 같습니다. 빛이 즉시 쏟아져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제 당신은 생각했던 것만큼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순간은 아주 작은 신호들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익숙한 톤으로 오래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상황에 완전히 빠져드는 대신 찰나의 멈춤이 생겨납니다. 그 멈춤의 순간에 당신은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것이 오래된 역할이 다시 나타난 것임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그 역할의 속박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 교훈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더욱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희생자 역할과 온전히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출 때 삶이 즉시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어나는 일에 그저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과 대화를 나누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치에서부터 융이 언제나 지향했던 내면의 자유가 마침내 형성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조용한 순간을 가져보세요. 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더 생각할 필요도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당신의 내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느껴보세요. 때로는 그저 멈춰서서 자신이 더는 과거의 역할 안에 온전히 갇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비록 외부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깊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6번째, 더 이상 찾아 헤맬 필요가 없을 때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무언가 조용히 변하여 당신은 더 이상 온전해지기 위해 밖으로 나아가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삶의 질문이 모두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답을 찾는 과정에서 더는 자기 자신과 분리된 채 서성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융에게 있어 이 순간은 결정적입니다. 요란하게 찾아오지도 않고 어떤 대단한 성취의 모습도 아니지만 인생의 여정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엔 충분하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가 저 앞에 있다고 믿을 때 탐색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이나 더 나은 방법론, 타인에게 인정받은 길 같은 것들을 말이죠. 하지만 융은 이 탐색의 이면에 더 깊은 동기가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식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과 단절된 상태 그 자체입니다. 자신의 내적 중심축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외적인 지지대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축이 회복되면 탐색의 속도는 자연스레 늦춰집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두 발로 설 단단한 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농구 전설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에서 이를 명확히 엿볼 수 있습니다. 선수 생활 초기에 조던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했었습니다. 더 많은 득점을 올리고 더 많은 승리를 거머쥐고 모든 상대를 압도하려고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특히 첫 플레이오프에서의 실패를 겪은 후 그는 세상에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절제와 리듬, 그리고 팀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며 플레이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그의 성공은 최고가 되려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안정된 내면의 중심축에 서서 경기를 풀어갈 때 찾아왔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로 이 순간이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던 마음이 더는 중심을 차지하지 않게 된 때입니다. 융은 이 방향을 잡아주는 중심축을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적인 자아, 즉 우리가 유지하려는 이미지가 아닌 내면에 상충하는 부분들이 공존할 수 있는 더 깊은 중심 말입니다. 이 자기와 연결되지 못할 때 우리는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밖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심과 만나기 시작하면 탐색의 질이 달라집니다. 더는 공허함에서 도망치기 위해 무언가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대화로서 탐색을 이어가게 되죠. 때로는 더 이상 탐색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내면에서 그 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융이 남긴 짧은 문장은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난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세상에 등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만 향하며 무언가를 찾고 인정받으려는 삶을 멈출 때 의식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극적인 사건이나 폭발 과정 방금 배운 것을 즉시 적용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스스로에게 속도를 늦출 여유를 허락함으로써 무언가가 더 깊은 경청의 층위를 통과하도록 합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저 흘려보냅니다. 마음에 와닿는다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음미합니다. 융은 압력이 된 현대사회에서 이런 상태는 쉽게 정체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융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수많은 성장의 여정이 실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내면의 침묵이 들여올 때 우리는 항상 쫓아야 할 새로운 목표를 필요로 합니다. 그 길이 옳아서가 아니라 멈춰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탐색이 더 이상 강박이 아닐 때 비로소 우리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배우고 일하고 창조하지만 더는 그런 행위들로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올바른 버전의 내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때로는 모순적이며 쉽게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책상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몸이 불편해서 계속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높이를 조금씩 바꿀 겁니다. 하지만 딱 맞는 높이를 찾고 나면 더는 의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죠. 여전히 의자에 앉아 일을 하지만 주의력은 더 이상 높이를 조절하는 데 쏠리지 않습니다. 외부를 향한 탐색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면의 자리가 불안정할 때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올바른 자리에 앉고 나면 더 이상의 조절은 이미 확보한 집중력을 흐트릴 뿐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 순간은 개성화 과정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음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무언가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훨씬 더 실제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추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저 감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며칠 동안 간단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외부에서 또 다른 답을 찾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딱 한 박자만
호흡을 늦춰보세요. 탐색하려는 자신을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행동에 옮기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이 그 탐색을 부추기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그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찾고 싶다면 그 알아차림의 상태에서 탐색을 시작하세요. 탐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은 모든 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답을 찾는 동안 더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왜 융이 어느 시점부터는 길이란 샅샅이 찾아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는지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길이란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한 걸음씩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남는 것은 명확한 해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는 미묘한 관점의 변화일 겁니다. 이해하려 서두르지 않고 고치려 긴장하지 않으며 모든 경험의 이면에는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바라봐 주기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감각 말입니다. 칼용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가장 자주 외면하는 곳을 들여다볼 용기를 내라고 했을 뿐입니다. 공허를 메우기 위한 추적을 멈추고 안전함을 느끼기 위한 탐색을 그만두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정직하게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수많은 갈등은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갈등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더는 자신과 분리된 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당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에 와닿았다면 어쩌면 이것이 당신이 봐야 할 마지막 영상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찾기 위해 영상을 보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더 머물고 싶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자신이 되기 위해 충분히 오래 머무르는 법을 계속 배우기 위해서 말입니다.